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캐나다 이민 정책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이제 아마 한국에 제가 직접 소개를 부탁을 드릴 텐데 그런 중요한 연구 자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하고 이제 어떤 취지로 인터뷰를 오늘 하시게 된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성진 박사라고 합니다. 요번 이제 연구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정책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워낙 이민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캐나다는 또 이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서 또 배울 점이나 혹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일부러 변호사님도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유입을 위해서 계속 받는데 스톡이 되잖아요. 어쨌든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쌓이는 건 수도권에 쌓이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책상으로는 말씀하신 수도 편중이 이제 뭐 PMP를 통해서나 뭐 LMR을 통해서 이제 지방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정책상으로는 숏텀으로 보면 있었던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는 해결을 숏텀으로 하기는 하고, 정부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시 편중으로 가게 해서 도시로 간다 한들 어쨌든 그 정책상 보통 정책이 아까 테이블 플랜 보시면 3년이잖아요. 네. 3년 안에 네이버 쇼즈는 어쨌든 잠깐 해소를 한 거죠. 소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를 늘려야겠다. 지금 캐나다 목표는 뭐 되게 야망적이지만 하지만 진짜 몇 천만까지 뭐 1억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LMR을 하던 그 다음에 뭐 PMP를 하시던 이 크라이테리아를 딱 굉장히 되게 지금 캐나다 재밌는 게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들어옵니다. 원래 요 정도 레벨의 요 정도 에듀케이션 사람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보고 있어? 좀 더 올려볼까? 이렇게 올렸는데 영어도 더 잘하고 막 다 박사학위 있고 다 뭐 진짜 이 점수들이 막 높은 사람은 계속 올라가니까 올리는데 더 오고 올리는데 더 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의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는 미국 이민이 어려진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헤드쿼터들이 지금 토론토에도 많고 레이버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하는 거가 안정적이고 사회복지적으로 좋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호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은 부족한 그 인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어떤 그 가버먼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원하는 걸 들어주고 스테이크홀더니까 그 플랜에 아까 보시면 커미디에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다만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도시 편중 때문에 렌트비 올라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거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나 그거를 뭐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을 딱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계속 있겠다? 그거는 솔직히 제도상으로 막기는 쉽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게 그 헌법상으로 보거나 캐나다도요. 이제 차터 라이트라는 게 있고 한국도 헌법이 있지만 왜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조금 뭐 중국은 저는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도 움직임에 대한 부장 그걸 제도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발목을 잡거나 둘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는데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는 뭐 더 좋은 그게 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버넌스 관련이라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IRCC 위에 그 미니스터 그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where it belongs가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펑션, workforce 사이즈나 버젯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왜냐면 지금 한국은 단독으로 하는 곳이 없거든요. 법무부, 고용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구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로 이제 parliamentary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
일단 커미티가 일단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Standing Committee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이라고 그러기는 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 Standing Committe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IRCC 이민국의 어떤 버짓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오퍼레이션이 어떠냐 이런 거를 주로 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Department Plan이라든지 Public Accounts of Canada 그 안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checks and balance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조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이 한 곳으로 편중되는 걸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 커미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Public Accounts of Canada라는 게 이제 그래서 IRCC가 너무 힘이 편중돼서 이제 과도하게 그쪽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탠딩 커미티, 파리먼트 커미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제도 맞게 이제 뭐 몇 명, 50만 명을 받겠다, 60만 명을 받겠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버먼트, 프로빈스, 각 주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보더 서비스 CBSA. 네. 왜냐면 거기서 사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그 세관에서 세관 그다음에 이제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ESDC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인구가 이제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네. 지금 뭐 실업률이 너무 높다 낮다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데라서 네.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편중 도시 편중이 심하다 아니면 이쪽에 애글컬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그 농부의 60%가 리타이어 에이지를 넘어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이 그거를 리플레이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보이잖아요. 30대, 40대, 50대 농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프로빈스 그런 데서 이런 그 ESDC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ESDC는 IRCC나 그 Ministry of Immigrants랑은 별개의 별개, 다른 산하죠. 여기는 네. 이제 디파트먼트 이코노믹스나 이렇게 다른 디파트먼트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나름 또 ESDC는 ESDC의 독립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민국 뭐 장관이나 거기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여기 이야기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분권이 또 돼 있네요. 분권이 돼 있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딩 커미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스탠딩 커미티가 이제 약간 국회 감사 이런 건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커미티인데 그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리포트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ESDC라는 데서는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에서는 뭐 Labor Market Data, 네. 뭐 Job Market Projection 이런 네. 거랑 네. 그다음에 뭐 캐나다 보더 서비스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국정원까지도 인볼브가 돼요. 뭐 이 나라는 조금 막아야 된다. 조금 테러리스트 액티비티가 많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이제 그 종합해서 코타를 만들죠. 중요한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IRCC나 이런 거는 집행을 하는 곳이고 결정은 이런 스탠딩 커미티 위주에서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질문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evaluate 어떻게 하시는지인데 현재 거버넌스 이런 IRCC 체제 예. 이제 뭐 이렇게 스테이크홀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다. 한국이 보고 배울 만하다라고 보실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발전돼 왔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실지.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캐나다 이민국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동이 잘 돼요. 다른 부채들하고는. 네. 예. 근데 고질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일단 이민국이라는 곳이 일단은 딜레이가 되게 많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도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는 사람과 네. 이민국 간의 어떤 그 소통이 네. 한국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안 돼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메일도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민국에서 전화한테
전화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네. 예, 변호사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도 네.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포를 통해서 질문을 넣고 포를 통해서 답변이 오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진 않고요. 또 딜레이가 되게 좀 많기도 하고 행정의 비효율은 좀 있는 거네요. 행정의 비효율이 많습니다. 네. 한국 분들은 속 터져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실제 누구랑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크고요. 예. 예. 그러면 구조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버넌스 자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만큼의 행정 효율화는 안 돼 있는 부분.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거는 좀 그래도 막 온라인으로 좀 잘 돼 있는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메이저고요. 예. 1년에 50만 지금 2024년에 48만 5천 명, 예. 2025년에 50만, 네. 내년에 50만을 받아야 되면 네. 솔직히 그 대부분의 캐러고리가 이거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온라인 포럴로 사람들이 질문과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 걸 최대한 줄여야지만 그 정도로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죠. 예. 50만 어플리케이션을 50만 개로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1년에. 예.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이 일을 어쨌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비효율이 일어나는 파트는 어찌 보면 뭐 LMI 같은 그런 쪽일까요? 뭐 전체적으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제가 이거는 다 동감하실 거예요. 네. 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나 이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민국하고 소통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예. 네. 그건 캐나다 행정 전반적인 걸까요? 아니면 이민 쪽의 이슈? 뭐 이제 행정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분야도 하기 때문에 꼭 이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야도 뭐 힘든 데가 있고 안 힘든 데가 있는데 예. 이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엔 이거죠. 어카운트빌리티가 좀 줄어요. 네. 왜냐면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는 못 오게 하면 그렇다고 뭐 컴플레인할 수도 없잖아요. 네, 캐나다 네. 사람도 아니고 네. 캐나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이민국에서 굉장히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불등평하게 뭔가를 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캐나다에 있는 현지인도 아닌 사람이 컴플레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캐나다가 그거에 대해서 뭐 부조리 뭐 리포팅 뭐 하고 뭐 신문고 같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미 다 리젝션 한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겠다? 쉽지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어카운트빌리티라 해서 책임 소재가 좀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민국 입장에서. 캐나다 자체에서 제가 캐네디언이 뭔가를 그렇게 한다? 어. 그럼 저희가 진짜 진짜 CU에다가 뭐 컴플레인 한다든지 뭔가를 계속 해볼 수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민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이제 조금 더 뭐 그렇게 해도 뭐 누가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이제 값과 을이 정확하거든요. 예. 이민국 값, 어플리케이션 할 사람 을이거든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보험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스킬을 디벨롭하거나 아니면 better job opportunity 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정착 서비스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링크라 그래서 뭐 이런 약간 랭귀지 서포트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세컨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거나 프렌치를 공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무료로 공부를 이제 강좌를 해주시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잡 소개해 주는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킬 트레이닝도 해주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건 이미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LMI나 이런 분들은 그게 허용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민을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이민을 요즘에는 오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워낙 이 풀이 이미 오신 분들은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에다가 직업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분들은 잡을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요즘에 거의 뭐 560점, 490점 넘으셔가지고 네. 영어 학교 가고 이런 거는 대부분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들, 네. 주 신청자 배우자들이 그거를 조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메인 신청자들은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캐나다에서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네. 렌트비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그거 가서 지금 렌트하면서 그런 거 한다? 예.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 차근차근 이제는 아시네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이제 거의 질문 다 끝나서 이제 예. 다른 편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옛날처럼 그럼 오셔서 세탁소하고 편의점하고 이런 예.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예전에 한인들이 맨 처음 오시면 주로 하셨던 것이 이제 제가 2000년대에 이제 1999년, 2000년대, 2021년도에 거의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의 거의 픽이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1년에 진짜 몇만 명씩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그 비즈니스 클래스였거든요. 네. 비즈니스 클래스는 뭐냐면 일단 먼저 들어오시고 네. 컨디셔널 이민이라고 해서 2년 안에 비즈니스를 하시면 네. 풀 이민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안에서는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실 수 있는 게 한국 분들이 세탁소, 말 네. 많이 안 하시는 거, 네.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거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슈퍼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슈퍼라든지 뭐 그런 편의점 이런 것들이 사양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월마트라든지 뭐 큰 대형 뭐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뭐 이마트인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상권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탁소 같은 경우도 대면이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저도 솔직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지 양복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네. 저는 아직 코비 때 산 양복은 저는 아직 수선도 안 한 게 있어요. 언제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비즈니스 사양이 되는데 영어를 못하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캐나다에 되게 줄어드셨고요. 거기다 요즘은 또 AI라든지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킬이 없는 분들이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살기는 쉽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점수. 첫 번째 그거죠. 예, 그런 네.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스킬이 없는 분은 익스프레스 엔치 자체가 안 돼요. 아, 유일한 거는요 농업이죠. 네. 예, 농업이라든지 PMP로 해서 수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조금 뭐 호텔 같은 데서 일하시는 약간 뭐 캘거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좀 멀리서 일하시는 잡들은 갑과 을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네. 오세요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는 만약에 그분께서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는 전문직이라든가 경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임플로이어랑 소통한 뒤에 이 일을 넣는 상황일까요?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이제 여기도 이제 갑과 을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민국이 을이 되는 경우는 직업군이 좀 달라져요. 의사 네. 같은 분들, 네, 네. 간호사, 의사는 캐나다 전체 쇼리지가 엄청 나거든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모셔오려고 그러죠. 네. 뭐 미국으로도 많이 가신다고 막 우버 드라이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제가 이제 정책의 어떤 실패로 인한 어떤 그거의 그 부산물인데 네. 의사들을 리테인을 하려면 의사들이 어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공공 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분들께서 버실 수 있는 돈이 딱 한계가 돼 있어요. 아, 한국처럼 네. 네. 의료원에서 병원 차려서 막 더 많이 돈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 딱 뭐 무슨 의사면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받아라고 해서 딱 정해진 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세금을 올리니까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럼 미국을 가면 3배를 버는데 굳이 캐나다에 있을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미국 가시는 거고. 예. 그럼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예. 다시 캐나다로 다른 나라에서 있던 의사분들이 제3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미국으로 빠지고 캐나다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직업군은 또 뭐 이로 들어오셔서 예.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는 과정인데 하나는 그 지역에서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쨌든 이펙티블리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예. 한국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그래요.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캐나다로 100만 명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국에서. 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100만 명 정도가 캐나다로 오시게 되면 그 캐나다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이제 한국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인재 양성이 되고 정치권으로도 한국 분들은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힘이라기보다는 경제력은 좋으신데 네. 정치권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는 많이 없으세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인구 소멸이다, 이제 레이버 쇼리지가 많아서 이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잘 하시기에는 앞으로 조금 많은 좀 연구가 필요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캐나다에 있는 좋은 정책을 그대로 수입해 오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자체는 이민자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건국 자체가 캐나다 자체는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대부분 여기 백인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인종차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그 백인들이 조금 그 정치라든지 어떤 지도권들 이제 그 상류층에 가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조차도 캐나다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캐나다는 캐나다인이라 그러면 여기 원래 사셨던 이제 네이티브라고 하시는 그 First Nation이라고 하시는 그 이제 인디언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분들 네. 여기 원래 계시던 원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이티브. 네. 원주민들이 캐네디언이지 네. 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민 4세, 이민 5세, 이민 3세실 뿐인 거죠. 네. 그런 어떤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게 이미 깔려 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은 거의 70%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네. 토론토 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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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쉽게 이렇게 쓱 블렌딩하기 너무 편한 거죠. 한국은 이제 그게 좀 쉽진 않은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아무래도 필리핀이나 인도 분들은 그야말로 바로 하실 텐데 한국은 그런 것도 어렵고요. 언어도 네. 한국말이 쉬운 건 아니고 네. 네, 그렇다고 영어를 잘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많이 외국인 노동자 많이 있으시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한국 나가면 저는 캐나다 온 지 거의 30년 넘었는데 이제는 한국 나가면은 뭐 이태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외국 같아요. 굉장히 네,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막 네. 사람들이. 그리고 네. 한국말 잘하시는 외국인도 많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책을 하시려 그러면 조금 더 포용화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듣는 거는 저 같은 이제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 가서 사셔도 말이 통하는 데 좀 힘들더라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네. 정책상. 예. 거주증 받아야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하는데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정책상으로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제가 궁금했던 건데 실업률이 높다. 예. 그게 이제 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또 LMI를 줄인다는 거였는데 예. 취지상 LMI는 캐나다 사람들 못 구했기 때문에 LMI를 하는 거다. 취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LMI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LMI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비드 이후에 레이버 쇼리지가 많아서 네. 일단은 이제 LMI도 그렇고 학생 비자. 네. 그 프라이빗 칼리지에서 이제 보통은 학생 비자를 들어오시면 학생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면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워크퍼밋도 같이 줍니다. 네. 근데 그게 원래 리밋이 일주일에 22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때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 비자 갖고 들어와서 80시간 일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와, 이분의 네. 목적이 공부가 아닌 거죠. 네. 직업학교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학생 비자가 끝나도 불법 체류로 계시면서 네. 일주일에 80시간 일하세요.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를 받든지 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레이버 쇼리지가 무슨 얘기였냐면 원래 LMI 취지는 그거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MI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줘서 레이버 쇼리지가 났다기보다는 네. 이미 학생 비자로 받아들인 분들과 네.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 네. LMI가 레이버 쇼리지를 더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여파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 근데 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엔트리 레벨 잡을 다 가져간 거예요. 네. 티몰,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카페라든지 네.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미니멈 웨이지로 레이버 인텐시브라고 하는 그 잡들은 그분들이 다 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캐나다에서 사는 기존의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알바를 이제 많이 하는 거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일을 하는 거.
그런 분들이 할 게 잡이 없어요. 대학생들도 잡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모든 대학생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은 이제 카페에서 일하든지 뭐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미 다 유학생들이 최소 임금으로 받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레이버 쇼지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업률이 확 올라간 거에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다 직장을 잡아서 수입이 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약간 침체가 왔기 때문에 네, 네. 작년도에 캐나다의 자영업 파산율이 35년 만에 최고였거든요. 네. 그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년 만에 파산율이 최고니까 올해 실업률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직업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잡을 수가 없고요. 네. 이미 있던 분들은 잘리셨고 네. 네, 자영업자들 문을 닫았으니까 이분도 실업자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삼중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의 실업률 높은 것은 이민자나 이민 정책의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도 좀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민 정책도 약간 줄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업률이 높다는 건 실업수당을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네. 네. 그럼 그것도 정부에는 가뜩이나도 이제 캐나다 정부가 코비드 때 돈을 많이 모든 정부가 그렇겠지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인플로이먼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다 파산했으니까 이분들한테 텍스도 못 받고 네. 실업자들한테도 텍스도 못 받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경제까지 안 좋아진다는 게 굳이 외국에서 LMR에서 외국 노동자들한테 그걸 줘야 되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프레셔도 있는 거죠, 가버먼트는. 지금 경기 침체해서 실업률도 높아 죽겠는데 LMI를 지금처럼 받는 거에는 당연히 불평이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캐나다 계신 분들이 아까 이제 이민에 관심이 있으시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왜 나는 힘든데 먹고 살기 네. 자꾸 내가 주는 세금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게 레퓨지를 많이 받아요. 뭐 네. 우크라이나에서 레퓨지 많이 받고요. 레바논에서 이제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네. 저희가 캐나다에서 그 구호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캐네디아는 그거죠. 왜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맞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1년에 5만 불에서 7만 불로 소포트 몇 년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레퓨지는 워 레퓨지잖아 특별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많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예. 네, 주로 이제 제가 다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한국 요즘에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는데 예. 한국 정부나 지금 연구를 하시는 그 주된 이유는 인구 소멸의 어떤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이민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이라고도 표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은 아예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민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민국이나 이민성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정책도 취업 허가제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덜 익은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갖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책 방향도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일본 말씀하셨는데 뭐 일본, 호주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지금 이제 다른 연구원들도 가셔서 이제 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 연구를 위해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 왔고 뭐 네덜란드로 가시는 분들, 또 일본에서 하시는 분, 그리고 뭐 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진 박사님 보실 때 한국이 이민을 앞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그런 수준으로 1년에 50만 명을 받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뭔가요? 지금 현재 제도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캐나다가 겪고 있는 문제랑 비슷한데 수도권 집중화와 사회 통합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도권 집중은 캐나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니까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 통합도 이제 캐나다만큼 훨씬 준비가 안 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 그러니까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사회 통합이라고 하시면 네. 이게 뭐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한국일 거다. 저도 한국 사람이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일단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당연히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또 많이 오시게 될 텐데, 말씀하신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동이 만약에 된다면 그분들이 정착하고 그분들의 2세, 3세가 어떻게 되실지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정착을 그러면은 돕고 잘 이렇게 계시게, 좋은 일자리에서 계시게끔 할 정책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부분 많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느껴보면 다문화 가정들이나 아니면 외국 그 다문화 가정들에서 자란 아이들이 요즘 바뀌었지 그래. 예전에 운전면허도 못 따지 않았었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런 것들 예전엔 들은 이제 뭐 요즘은 아마 많이 바뀌었겠지만 예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살기 쉽지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린 건데 저도 질문을 몇 개를 좀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저께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아침에 제 장인 장모님 제가 모시러 공항 갔는데 그 비행기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네. 오셨는데 언제 출국하세요, 그러시면? 목요일 날. 네. 내일도 이제 두 건 하고 이제 네, 목요일 오늘도 날 이거 떠납니다. 끝나고 또 예. 토론토 대학 가서 또 인터뷰 하신다고. 네네. 너무 피곤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또 도움 될 수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